47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뭐냐 하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혹은 잔금까지 줬습니다.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도금까지 다 준 다음입니다. 이렇게 제1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갑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에게 또 매매를 합니다. 제2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딱 해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경우 제1매매는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럼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요 두 번째 맺었던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중매매의 유효성 여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매매 유효성이란 결국 몇 번째 맺은 매매 계약이냐, 두 번째 맺은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유효입니다.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것은 변론하고 갑과 병 사이의 매매는 유효입니다. 설사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제2 매수인이 알았다 할지라도 원칙은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어떤 수단이 있느냐? 당연히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지금 불이행하게 됐죠. 병이 소유권을 지배했으니까 이행불능입니다. 기책 사유에 있는 이행불능이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에 해당됩니다. 이행불능일 때는 최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즉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갑은 불법행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면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도 있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것인데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건 뒤에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유효하게 되면 을이 결국 갑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외적으로 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무효가 되느냐? 방금 요 갑은 이 행위를 하는 게 불법행위 배임행위라 했죠. 그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입니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이란 예컨대 이야기입니다. 갑이 지금 A를 살인합니다. 그 살인하는 걸 지금 을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을이 단순히 타인이 범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타인이 범죄한다는 걸 단순히 아는 것은 안 되는데 갑이 A를 살인한다고 말했을 때 을이 하는 말이 형님 이 칼을 쓰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갑이 A를 살인하면 직접 살인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정범이라 그러는데 이 을은 정범의 행위를 외부에서 용이하게 도와준 사람, 이 방조범이라 그래요. 이렇게 방조범은 나중에 형법상 범죄가 될 때 갑은 정범이라고 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종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범은 정범의 형량 2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둘 다 살인죄입니다. 갑은 살인죄의 정범, 을은 살인죄의 종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지금 배임행위를 하는데 그 배임행위의 병이 적극 뭐 했다? 가담했다. 형님 이 칼을 쓰시죠 이 말 같습니다. 그럼 둘 다 무슨 행위를 했다? 배임죄라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사법상 행위를 할지라도 범죄의 결과까지 유효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몇 조 위반이다?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배임죄의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배임죄라는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라는 게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요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이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로 무효냐? 103조 위반으로 무효예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는데 벌써 등기 넘겼다는 거, 이행했다는 거죠. 그럴 때 갑은 병에게 우리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내 대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에 해당된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설사 적극 가담했다 할지라도 갑과 병 사이는 더 이상 발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을은 좀 전에 불법 행위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요 병도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갑만 불법 행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불법 행위했다? 병. 그래서 갑은, 을은 병에게도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병에게도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지금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밖에 없는데 아직 을이 소유권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입니다. 즉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적극 가담했다 할지라도 을은 이 병에게 직접 당신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달라 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은 채권밖에 없으니까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는 할 수 있느냐?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지금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회복한 다음 을 앞으로 이전해주면 되죠. 그럼 채무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행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은 누굴 대위해서? 갑을 뭐해서? 대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뭐한다?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말소를 해서 등기를 앞으로 회복한 다음에 갑 앞으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갑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이고 지금 병 앞으로 넘어갔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을에게 넘어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갑과 을과 병 사이는 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먼저 을은 누굴 대위시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뭐해서? 말소해서 갑 앞으로 등기를 회복한 다음 갑과 을은 뭘 했으니까?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직접은 안 된다. 뭐 할 수 있다? 대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모순되느냐 하면 지금 방금 제가 갑은 병에게 가서 부당이득으로서 병 앞으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못한다 했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 때문에 안 됩니다. 갑은 병 앞으로 가서 말소 청구 못하는데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을은 지금 갑의 권리를 대의한다는 건 누구의 권리를 대신한다는 겁니까? 갑의 권리를 대신하는데 갑이 지금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대의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험, 우리 책에는 학설은 안 나오니까 없는데 굉장히 학설이 많았는데 지금 대체적인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불법 원인급여라는 746조는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제3자가 대의할 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순됩니다. 쉽게 말하면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는데 뭐는 할 수 있다? 대의는 할 수 있다. 우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은 못하는데 어떻게 대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물어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은 할 수 없고 뭐는 할 수 있다? 대의해서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갑이 지금 유일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건물이 유일한 재산인데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권자가 A, B, C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 당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부동산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친구 을과 짜고 가짜로 매매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딱 넘겨서 재산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마음대로 놔둘 것 같으면 채권자가 손해보게 안 보게?
보겠죠? 그러면 채권자에게도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할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렇게 재산상 행위를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그래요. 사해행위. 사해행위, 사기할 때 사자입니다. 결론은 기망적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사해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를 뭐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 그걸 원상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의 권리를 뭐라 하냐면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하는 사해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 얼도 갑과 병이 지금 이렇게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나의 등기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하니까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원상 회복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요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만 물어보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갑이 갖고 있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밖에 없죠. 이렇게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 그냥 기억할 때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아니 된다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시험에 답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어디에서 들어봤다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아니 됩니다. 10월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들으면 돼요. 그냥 이종 매매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아니 된다 그러면 됩니다. 자, 이 을이 병이 번개처럼 정에게 처분했어요. 정은 지금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럴 때 을은 갑, 병을 대의해서 정 앞으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합니다. 그럴 때 정은 나는 모르고 샀으니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습니다. 이런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만 무효가 아니고 그 성계인 모두에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당사자끼리만 무효가 아니고 그 성계인 모두에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47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부동산 이종매매. 예컨대 갑이 열과 매매하고 잔금 수령하고 병과 매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원칙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원칙은 유효니까 2번처럼 그냥 채무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번처럼 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 때다? 적극 가담했을 때입니다. 적극 가담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1번 방금 제가 적극 가담하게 되면 제2 매수인도 불법행위가 된다 했죠. 따라서 제2 매수인 병에게도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처럼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습니다. 매도인은 더 이상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왜냐? 불법 원인급여니까. 3번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 거기 이제 나오는 거죠. 제1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어른 갑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을 뭐해서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5번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즉 선이라 또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됩니다. 자,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이고 이중매매는 거의 100% 사령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풀었던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봅니다. 48페이지를 펴봅니다. 26회 나온 문제입니다. 작년 말고 자작년입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자체가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유효겠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제는 제2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 2번은 적극 가담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3, 4번은 적극 가담한 거죠. 3번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뭐했다? 적극 가담했다 라고 할지라도 어른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물어봅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의할 수 있다는 거.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즉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절대적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 5번인데 5번은 나중에 대리할 때 할 겁니다. 대리. 모르더라도 답은 일단 5번이겠죠. 뭐 1, 2, 3, 4번이 틀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제 자체가 1, 2번은 적극 가담 안 한 원칙을 나온 것이고 3, 4번은 적극 가담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 시험 문제는 적극 가담한 거로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자, 여기까지가 103조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이제 103조 예시 규정이 뭐가 있다? 104조가 나옵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교무로 인하여 현작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줄여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더 줄여서 폭리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4조는 흔히 말할 때 103조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하나 빠졌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나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해서 언제나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강행법규와 반사회적 행위는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양자는 구별하는 게 판례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강행법규와의 구별 나와 있죠. 통설 판례는 법률행위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별개의 법률행위 요건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해서 반드시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의뢰인 갑이 중개업자 A에게 법정 중개 수수료 외에 초과 수수료를 더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초과 수수료를 더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 초과 수수료 지급하게 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중인데 아까 효력규정이라 했잖아요. 초과 수수료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줬습니다. 그럼 도로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 초과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없기는 뭐 없냐. 한 시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초과 수수료는 줄 필요 없고, 줬을 때는 도로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을 때는 뭐 한다? 도로 반환받습니다. 근데 만일 이게 불법 원인급여 같으면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강행법규 위반했지만 이거는 뭔 아니다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강행법규 위반했다 해서 다 불법 원인급여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법 원인급여 할 때 불법은 오로지 뭘 말한다? 103조만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방금 했던 책 그 내용입니다. 43페이지 제일 위에 강행법규와의 구별 나와 있죠? 그 내용입니다.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니다. 자,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입니다. 이 말은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설사 불공정행위가 10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말은 104조가 없더라도 어차피 불공정행위는 어디에 해당돼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공정이 그럼 제가 언제나 똑같은 그림 그려드린다 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가 손자 A가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 치료비를 마련했는데 현금은 하나도 없고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10억 상당 되는 토지를 급매물로 1억에 매매해서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1억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어른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이런 사람을 폭리자라 그래요. 상대적으로 값은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자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봅니다. 왜냐? 이를 통해서 한쪽이 너무 불공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불공정이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불공정해야 돼요. 즉 불공정이란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 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급부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하는 걸 급부라고 합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급부고 어른 대금 지급하는 게 급부인데 그걸 비교했을 때 너무 불균형하다는 거죠. 그럴 때 불균형한지 아닌지 가치 판단은 주관적 판단에 따릅니까? 객관적 가치에 따라야 됩니까? 객관적 가치에 따릅니다. 주관적 가치에 따르면 이 어른 입장에서는 1억밖에 안 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객관적 가치에 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불공정한지 아닌지를 언제 때를 기준해야 됩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 당시 불공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돼서 일방이 유리하다 할지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 때를 기준한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불공정이란 주고받을 때만 불공정이니까 일방만이 취급하는 정역이하고는 불공정이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겠죠. 다음에 경매도 국가에서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하니까 정려라든지 기부행위라든지 경매 이런 것은 불공정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처럼 꼭 계약할 때만 적용되느냐? 아니다. 단독행위도 불공정이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단독행위도 불공정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컨대 갑이 지금 A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물품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갑이 엄수표를 부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엄수표는 함부로 발급하면 안 되는데 이 어리 갑이 엄수표를 불급으로 방비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엄수표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부인 어리 구속을 취해달라고 A 회사에 가니까 A 회사가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이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 위임장 등을 가가지고 채권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난 다음에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의 공박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채권 포기는 계약이 아니고 뭐라고?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갑 쪽에서 A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합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포기했지 않느냐. 따라서 이건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그게 4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공박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는 일념에서 남편을 대리해서 위임장과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것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판결을 들고 이제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되면 바로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행위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가 공박, 경솔, 무기험했으니까 이런 행위를 했고 폭리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모르고 한 것은 폭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사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몰랐지만 알 수 있었어요. 즉 과실은 있었습니다. 몰랐지만 과실이 있었을 때는 104조가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폭리여사를 보십시오. 폭리여사 세 번째 줄을 보면 악의가 없는 때는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서 이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했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공박은 급박한 공공이라 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궁박도 해당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궁박도 궁박이고 일시적 궁박도 궁박으로 봅니다. 경솔은 보통인이 기울이 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걸 말하죠. 무경험은 생활 체험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갑은 토지 매매하는데 토지 매매면 토지 매매, 건물 매매면 건물 매매 이런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이게 3년 전에 답으로 나왔어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그냥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전혀 토지를 매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항상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무효를 누가 주장합니까? 폭리자가 무효를 주장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하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라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이 됩니다. 그럴 때 시가 10억 상당 토지를 1억에 매매했으면 현저한 불균이 있죠. 그럼 보나보나 궁박, 경솔, 무교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절대로 추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이뤘다 해서 궁박, 경솔, 무교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않으니까 피해자는 일일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제가 현저한 불균형인지 판단한 시기는 언제때를 기준한다 했죠? 법률 행위시. 따라서 법률 행위시 불공정이 아니면 나중에 외부 사정이 급격하게 변형되더라도 불공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는 겁니다. 매매계약하고 중도금 딱 줬는데 LC단지가 도승된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5배로 뛰었다. 그래도 불공정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무효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는 이행했을 때 이야기예요. 이행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냐 이 문제인데 결론을 말하면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어요. 왜냐? 이 피해자는 불법 원인급여라는 746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 746조 단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46조가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채굴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 장 앞에 보면 46페이지 그게 746조가 나와 있잖아. 그럼 한번 찾아가서 한번 뒤집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746조. 46페이지 746조 조문 나와 있다니까. 그거 안 읽어보니까 지금 어디인지 모르잖아. 법조문을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게 동그랗게 쳐놨고 색깔도 해놨잖아. 그게 제가 읽었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채굴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그러나 되어 있다니까. 그러나 된 조문이 단수조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이기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반사회적 행위는 뭐가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폭리가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이 폭리라는 반사회적 행위는 양쪽 모두 갖고 있습니까? 수익을 본 을쪽이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봤을 때 마약 구입계약, 살인 청부계약, 도박계약 아니면 첩계약 양쪽 모두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누구 쪽에만? 한쪽에만 나쁩니다. 그럼 이 갑이 소유권 이전, 즉 토지 소유권 이전해 줄 때는 불법 원인이 있어 없어요? 예?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갑이 폭리를 취하려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해줍니까? 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는 게 폭리를 취하려고 지금 넘겨주느냐고. 그 어른 지금 폭리를 취하려고 대금 1, 1억을 줬지만 갑은 지금 폭리를 취할 의사가 없지. 지금 갑이 폭리가 의사가 있어요, 지금. 갑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게 불법 원인으로 등기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예? 불법을 원인으로 등기해줬습니까? 아니라니까. 도박을 하면서 돈을 줬다. 살인 정보를 부탁하면 돼. 이건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잖아. 이건 지금 불법이 원인이 아니라니까. 폭리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돈을 넘겨준 게 아니라고. 폭리라는 불법 원인으로 돈을 넘겨주는 사람 누구라고? 어리죠. 그럼 갑은 아니지.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다고? 울적이만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갑은 폭리를 안 했지? 결국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구만 나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서가 나왔죠.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 쪽에만 있을 때는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수익자 쪽에만 있으니까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이 어른, 그럼 내가 줬던 대금 1억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 너는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사적으로 누가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 갑이 이익을 누립니다. 왜냐? 부동산은 도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1억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흔히 말할 때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사적 이익. 이 을이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해버립니다. 병은 폭리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을을 대의해서 병 앞으로 된 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런 무효는 무슨 무효다? 참 대답 안 합니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렇게 말해놓는가? 어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 말. 응? 절대적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만 무효가 아니고 그 승계인 모두에게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 무효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효인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효인 추인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나옵니다. 절대적 무효고 무효인 추인은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는 138조에 무효인 전환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독특한 판례고 암기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무효인 전환은 된다. 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51페이지 2번 무효인 전환 적용 여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A 재건축 조합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무리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반대자에게는 반대자에게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하는데 이게 시가보다 5배나 많은 가격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럼 재건축 조합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지금 폭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럼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이 매매 자체가 다 무효가 되니까 새로 매매해야 되는데 이제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데 얼마로서는 무효이냐? 5배 가격으로서는 무효라는 거죠. 그러나 재건축도 이걸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하긴 해야 돼요. 그럼 시가대로 매수할 의사는 있어 없어요? 있고 이 값도 시가대로 매도할 의사는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5배 매매 계약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이것은 무슨 매매로서는 시가 매매로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도 무효의 전환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게 판례 2번을 보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도로 말미암아 불공정 법률에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효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게 옛날에 어디서 작년 말고 작년인가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138,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인 전환이 인정될 수 있게 없게 있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무효인 전환이 인정된다.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외우는 거죠. 뭐
이게 나중에 무효인 전환이라는 것이 다시 나올 겁니다. 무효인 전환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면 됩니다. 무효인 전환은 참고 147페이지에 나옵니다. 나중에 무효인 전환할 때 다시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목적에 가는 겁니다. 목적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은 103조입니다. 아까 문제 봤죠? 103조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인 것 아닌 것, 옳게 묶은 것 아닌 게 묶은 것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이 불공정 법률행위도 작년, 재작년까지 나왔어요. 지금 2년 쉬었습니다. 자, 이제 의사 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52페이지에 자,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은 지금부터 법률행위 해석을 보는데, 이 법률행위 해석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론도 아니고 이 독일 이론이고, 그것도 아주 소수 학자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거기 보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데, 법률행위는 당연히 해석이 필요하죠. 일반인이 법률행위 할 때 법률 용어를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인데, 법률행위 목적이 결국 뭐냐? 의사표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뭘 해석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다. 뭐 요 정도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2번 보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의사와 표시인데, 이 의사는 효과사를 말합니다. 효과사를 외부에 표시한 행위,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를 보면 좀 알 수 있느냐? 5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아주 이게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 표시를 심리를 가만 살펴보면 4단계를 거쳐서 의사를 표시한다. 이게 의사 표시의 심리적 4단계 과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설명드렸는데 참고사항입니다. 이해하는 데만 되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겠다. 여러분,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를 표시하느냐? 먼저 갑이 택시를 탈 때는 택시를 탈 뭐가 있다? 동기, 이유, 연유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그 동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추우니까. 그러면 내가 추우니까 택시를 타겠다는 내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의사가 있으면 택시기사가 씁니까? 안 쓰겠죠? 내 의사를 택시기사에게 표시할까라는 표시 의사가 있어요. 그 표시 의사에게 의해서 손을 번쩍 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표시 행위입니다. 그래서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한다? 택시를 탈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의사는 표시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 의사 표시는 1, 2, 3, 4번이 다 합쳐졌느냐? 그게 아니고 요 동기는 외부에 표시 안 되니까 의사 표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택시를 탈 때 왜 타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표시 의사인데, 이 표시 의사도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택시를 탈 의사는 아직 표시할 의사는 없었어요. 근데 건널목에 지금 친구가 있기 때문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손을 번쩍 든 행위는 표시행위인데, 이때는 나는 택시 탈 의사를 표시할 의사는 없었으니까 나는 택시 탈 의사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택시를 탈 의사로 보는 것이지 표시 없다가 없다 해서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통설은 이 표시 의사도 의사 표시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럼 몇 번과 몇 번이 합쳐졌다?
2번과 4번이 합쳐져서 의사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의사는 뭐냐? 어떤 택시를 타겠다, 아파트를 취득하겠다, 자동차를 취득하겠다, 즉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겠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합니다. 그럼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법률 효과 아닙니까? 저번주에 했죠? 결국은 어떤 법률 효과를 바라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다. 그걸 효과사입니다. 그래서 효과사,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한다는 법률 효과를 바라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이게 뭐라고?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이 갑은 지금 택시를 탈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가 가려워서 지금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진정한 의도는 지금 택시 탈 의사가 있어 없어요? 요걸 진의 혹은 내심에 갖고 있던 의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내심적 의사라 그러는데 그럼 택시 기사가 봤을 때는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택시를 탈 의사로 봅니까? 겨드랑이가 가려웠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 경우 표의자가 갖고 있던 내심적 의사는 택시 탈 의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는 택시 탈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사를 표시상의 의사라고 그래요. 표시상의 효과사라고 그러고 표의자가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를 내심적 효과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표시행위로부터는 우리는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택시 탈. 갑은 지금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의사라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사를 말할까요? 내심적 효과사를 말할까요? 네? 자, 물어봅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네? 택시 탈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지금 내심적 의사를 여러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 말에 여러분 내심적 의사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 의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슨 의사를 말한다?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표시상의 효과사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할 때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결국 뭘 해석하는 겁니까? 요 표시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는 걸 우리가 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한다? 택시를 타겠다고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 앞으로 가보면 53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를 보십시오.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지, 즉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즉 표시상의 효과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내심적 효과사가 아니므로 당사자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부터 표시된 행위에서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뭐라?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따라서 일단 택시 유상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석한다? 택시를 타겠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 갑이 지금 플랜카드를 들고 있어요. 저 겨드랑이가 가려워요 라고 플랜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택시를 타겠다고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 이 표의자의 진위를 지금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진위대로 해석해 줍니다. 아시겠죠?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알면 무조건 뭐대로 해줘야 된다고? 그때는 진위대로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판례 첫 번째 줄을 보십시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알 수 있다면 뭐대로 해줘야 된다? 의사대로. 모를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위를 할 때는 항상 뭐대로 해줘야 된다? 진위대로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2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봅니다. 1번을 봅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데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여러분 내심의 의사가 뭔지 아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게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택시 정류장에서 손을 들고 있는 그 행위를 보고 무슨 의사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는 게 그게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보십시오. 그러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는 그럴 때는 뭐가 돼야 된다?
내심적 효과사가 의사가 되는 겁니다. 알 때는 항상 진의대로 해석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뭘 해석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진의를 할 때는 뭐대로 해줘야 된다? 진의대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출 지문을 보십시오.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키포인트를 알았어요. 이럴 때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를 근진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알았을 때는 뭐대로 해줘야 된다고? 진의대로, 내심적 의사대로 해줘야 되죠. 알았을 때는 내심적 의사대로 해줘야 되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왜 이 문제가 데려가는지 알겠죠? 원칙은 표시상의 효과사, 알할 때는 진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석 방법이 흔히 보면 자연적 해석, 뭐가 있다? 기본적 해석, 다음에 보충적 해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했지만 이 이론은 전부 다 조금 전에 말했죠. 아주 독일 소수설이고 옛날에 사법고시는 이거 벌써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시험만 가끔가다 물어보는데 의의만 물어봅니다. 자연적 해석이란 뭘 말하냐면 어떤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은 그 행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무조건 표의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그 표의자가 갖고 있는 내심적 의사가 뭔지 밝히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내심적 의사, 결국 표의자가 갖고 있는 뭘 해석한다? 진의가 뭔지 해석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저기 짭새가 지나가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객관적, 문자적, 언어적 의미로 말하면 이것은 참새 일종이겠죠. 그러나 이걸 참새라고 해석하지 않고 경찰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런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가 뭔지 밝히는 해석 방법. 저기 꼰대가 지나가네. 꼰대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한다? 단임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 자연적 해석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프랑스에서 냈다는 거. 갑이 사망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도서관을 정리한다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게 유정입니다. 도서관을 정리한다고 유정을 남겼는데 이 갑은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정은 유언 집행자가 무효라 그러니까 친구가 의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구 갑은 평소에 살아있을 때 포도주 저장소를 뭐라고 불렀느냐? 도서관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프랑스나 우리나라는 당연히 집사람은 겁나죠. 그러니까 포도주 저장소 간다 그러면 욕 들어먹으니까 도서관에 간다고 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우리 도서관에 모이자 그러면 어디 간다고? 포도주 저장소 가가지고 한다는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고 뭐다? 포도주 저장소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니까 프랑스 대시문에서 맞다. 문자적, 언어적 의미는 뭐지만 도서관이지만 이걸 도서관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갑의 진의는 뭐라는 겁니까? 포도주 저장소다. 이런 해석 방법을 뭐라 한다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이 갑의 의사는 지금 무슨 의사가 있었습니까? 포도주 저장소였죠. 근데 표시는 뭐라 했습니까? 그럼 잘못 표시됐잖아. O 표시됐다니까. 그래도 표시된 대로 해석해주면 내 진의대로 해석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아무리 잘못 표시하더라도 아무 해가 없어. 왜냐? 항상 내 진의대로 해석해주니까. 그래서 O 표시되더라도 아무 해가 없다. 이걸 O 표시 무해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O 표시 무해의 법칙은 무슨 해석일 때 그렇다고? 그럼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착오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의사와 다르게 표시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항상 표시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대로 해석해 주니까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의자의 진의를 알면 착오 문제는 발생 안 해요.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찰떡처럼 알아들으면 착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내가 비록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표의자가 내 진위를 알면 그냥 진위대로 해석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따르면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규범적 해석은 거꾸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풀이를 찰 때 무조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시각에서 그 표시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가 뭔지 밝히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규범적 해석은 표시된 대로 해석합니다.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예컨대입니다. 갑이 지금 자기 의사는 960만 원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청약서 쓰면서 아차 딴 생각하다가 690으로 표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로 날라왔다? 690.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690의 매매 이야기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이게 우리 딱 처음에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런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 그런다? 규범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표시된 대로 해석하니까 이게 규범적 해석 아닙니까? 이게 상대방 시각에서는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을 하나 더 볼 것 같으면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을이 와서 2천만 원만 딱 갚으면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 써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2천만 원도 안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우선 요 2천만 원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영수증에 뭘 써줬다? 총완결에 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천만 원 더 청구했어요.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 영수증 일단 뭘 썼으면 총완결에 썼으면 표시된 대로 완결된 것으로 봅니다.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무조건 표시된 대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55페이지 1번 판례 영수증 총완결 사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번 판례입니다.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갑이 남편입니다. 자기 돈을 출연해서 부인 명의로 저금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격으로 A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는 당연히 실명 확인 절차 거칠까 안 거칠까요? 실명법에서는 거치죠. 그래서 부인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누구 돈을 출연해서? 남편이 돈을 출연했습니다. 타인 돈을 출연했습니다. 그럼 이 예금, 그 출연한 걸 갑이라는 걸 은행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금융실명법에서는 예금 계약을 딱 체결했죠? 체결하면 표시된 대로 그 명의자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예금 계약 당사자는 표시된 대로 누구라고? 명의자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 돈을 출연했다 할지라도 이게 전원화 햇볕 판결이 우리 시험에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 3번 판례입니다. 금실명법에 따라 나와 있죠.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누구다?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된 대로 예금 계약 당사자입니다. 이런 걸 무슨 해석이라 그런다? 규범적 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규범적 해석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적용 안 될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게 규범적 해석인데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안 되는 것이지. 두 번째 꼭 외워야 될 거죠.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규범적 해석이 된다, 자연적 해석이 됩니까? 그렇죠. 아까 진위를 할 때는 무조건 진위대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두 개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지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5페이지 규범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개 나오죠. 그 중에서 기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알고 있는 경우, 즉 진위를 아는 경우, 그럴 때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이 아니 됩니다. 거기에 신분행위 되어 있는데 신분행위는 원래 항상 진위대로 해석하지 표시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볼 필요 없고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그 중에서 디귿 잘 기억하십시오.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 즉 진위 날 때는 진위대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규범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항상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의의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자연적 해석은 내심적 과서를,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를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당사자가 미처 예상치 못하고 빠뜨린 것이 있을 때 그걸 제3자 입장에서 보충해 주는 게 뭐라고? 보충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건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어야 되니까 주로 어디서 적용된다? 계약에서 주로 적용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게 주로 계약에서 적용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미처 예상치 못하고 빠뜨린 것이 있을 때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제3자는 결국 법원 입장에서 보충해주는 걸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54페이지 5표시 무의 법칙이라는 게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자, 보면 이건 원래 이게 나온 이론은 노르웨이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에서 이 이론이 나왔는데 그건 우리하고는 좀 머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토지 불화 사건에서 나왔어요. 또 국가가 토지를 불화하는 사건인데 이걸 문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듭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X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X 토지에 관해서 을이 현장 답사도 가보고 청량도 하고 가격 협상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하면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럼 당연히 소재지 쓸 겁니다. 근데 소재지 31번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이 X 토지는 31번지가 아니고 30번지인 겁니다. 31번지는 갑이 갖고 있던 Y 토지가 31번지예요. 둘 다 착오를 키운 거죠. 이걸 법무사한테 갖다 주니까 법무사는 또 무슨 토지를 등기해주게? 31번지 Y 토지를 등기를 딱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점유는 무슨 토지를 넘겨주게? X 토지를 점유를 이전해 줍니다. 지금 점유까지 다 이전해 주면서 X 토지 주면서 등기는 무슨 토지했다? Y 토지 등기한 겁니다. 어찌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은 성립했느냐? 성립하면 X 토지냐 Y 토지냐? 세 번째, 현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Y 토지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계약은 성립했냐? 계약은 청약과 성락이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이 갑은 무슨 토지를 청약하겠게? 그럼 을도 그럼 두 사람 우선은 X 토지에 대한 유효하게 청약과 성락이 합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뭐였다? X 토지에 대한 유효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X 토지에 대한 유효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X 토지에 대한 유효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계약서에도 무슨 토지를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무슨 토지를 썼습니까? Y 토지를 썼으니까 O 표시했잖아요. O 표시란 잘못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O 표시한 겁니다. 그렇지만 표시된 대로 Y 토지가 아니고 원하는 대로 X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했으니까 잘못 표시했지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아무 해가 없다. 이게 O 표시 무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표시된 대로 해석했습니까?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대로 해석했습니까? 표시된 대로 Y 토지로 해석하지 않고 내심대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해석했으니까 이게 무슨 해석? 그래서 자연적 해석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적 해석하게 되면 O 표시 무의 법칙이 나온다니까. 아까 했잖아요. 글씨 그대로 썼잖아. 결국 이 경우에는 착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원하는 대로 X 토지와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실제로 갑의 의사는 무슨 의사였습니까? X 토지 표시는 Y 토지라고. 지는 자기는 무슨 토지라고 표시했다고? X 토지라고 표시했다고 봤죠?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럼 원래 차고라니까. 그렇지만 표시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슨 토지로? X 토지로 해석했으니까 차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을 토지에 대해서는 Y 토지는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Y 토지에 대한 을 등기는 뭐가 된다? 매매 없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죠. Y 토지에 대해서 매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하면 두 사람 사이 X 토지에 대한 유의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을은 여전히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Y 토지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갑은 을에게 Y 토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5표시 무효 법칙. 5표시 무효 법칙입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기출지문 54페이지 거기에 기출지문 2번을 보면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켜서 계약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에? 54페이지 기출지문 2번을 보세요. 기출지문 딱 한 번도 안 물어보니까 기출지문 그러면 어디인지 모른다니까. 54페이지 2번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은연인 책도 여기만큼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걸 공부했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출제됐다고. 그럼 이걸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렇게 출제되는 거랑 그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보면 봐야 되지. 그러니까 O의 X예요 지금. 그게 O 안 보고 사실상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 X토지인데 지번에 착오를 켜서 계약세에는 뭐를 표시했다고? 그럼 X토지 매매계약에 체결됐습니까? Y토지입니까? X토지 매매계약에 체결됐어요? Y토지 매매계약에 체결됐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X토지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착오 문제는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착오 문제는 발생할 수 없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맞잖아. 5표시 무효의 법칙 그러면 착오가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5표시 무효의 법칙 그러면 착오가 없어. 착오가 없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처음 들으신 분 문이 탱탱 늘어가죠. 왜냐하면 이거 아까 부동산 이중매매라든지 5표시 무효의 법칙이 1, 2월 달에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3월 달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따지고 보면 엄청 재밌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그러면 밑에 문제, 작년에 나온 문제를 봅니다.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결국 앞에 있는 말은 아무 소용없고 갑과 을 사이에 X토지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세는 뭘 썼다는 겁니까? Y토지를 줬다. 우짤 거냐 이 말입니다. 자, 1번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맞아 틀려요? 그 답이 1번이라고.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이 5표시 무효의 법칙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 해석은 이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답이 1번이니까 다른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3번, 4번을 보십시오. 3번, 4번은 어쨌거나 착오가 나오죠. 이런 문제 나오면서 무슨 문제들한테는 착오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X토지 착오 취소해도 틀리고 Y토지 착오 취소해도 틀렸다니까. 왜냐고? 착오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그리고 1번이 X토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무슨 착오 문제가 성립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 무슨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했느냐, 착오 문제는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5월 달에 다시 하죠. 따라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하면 외워집니다. 외워진다. 그럼 가만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집니다.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내년에도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
가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를 보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나와 있죠. 해석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될 거냐. 그게 기준이 우리 민법에는 없고, 민법에는 해석 기준에 가는 거 없이 없고 사실인 관습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설은 목사 임신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임신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당사자 목적을 가장 해석 기준으로 삼고 그 목적을 잘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사실인 관습. 그 사실인 관습도 잘 모르면 뭐라고? 임의법규. 임의법규도 잘 모르면 뭐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라. 이렇게 해석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를 따가지고 목사 임신 순서대로 한다 그러는데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무슨 목사가 임신을 하고 그럽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갑과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만든 예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도 이해하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 맞출 때 보면 답은 맞추는데 물어보면 다 다르게 맞춥니다. 이상하게 틀리게 해줘도 답을 맞춘 사람 많아요. 물어보면 아니 왜 어렵게 저렇게 해서 맞출지 그래도 잘 맞춥니다. 그럼 맞추기만 하면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상가임대차인데 우리 민법에 상가임대차의 경우 차임은 언제 취급하라 하냐면 매월 말에 취급하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사이에 상가를 언제 취급할 거냐?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 사이는 10일 날 취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가, 경기도에는 상가는 해방 이후부터 항상 15일 날 취급하는 게 이 나라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즉 관습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에는 언제 취급하라? 매월 말. 관습에는 15일. 두 사람끼리 얼마 취급하기 정했다고? 소송을 붙은 겁니다. 도대체 언제 취급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순서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석 기준을 뭘 삼아야 된다? 당사자 목적을 가장 먼저 해석 기준을 삼아야 돼요. 이 임대인은 언제 받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언제 취급하라 그런다고? 10일 날 취급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언제 취급할 약정을 안 했어. 그럼 목적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사실인 관습 언제라고? 법조문에는 매월 말. 그럴 때 언제 취급하라 그럽니까? 15일입니다. 사실인 관습을 먼저 적용시켜 줍니다. 되겠습니까? 이 임의법,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임의법규가 있을 때는 그보다는 사실인 관습을 먼저 적용시켜 줍니다. 근데 이런 관습도 없다. 그럴 때는 법원에서는 뭘 해주든다? 매월 말에 취급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쪽이 적용됩니다. 이게 있으면 제일 먼저, 없으면 뭐라고? 이것도 없으면 이거라 이 말. 근데 우리 민법에 이것도 없다. 그럼 법관이 민법에도 없고 간섭도 없으니까 나는 판결을 못 하겠다.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럼 돼, 안 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왔잖아요. 법원은 재판을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건전한 상식, 신의 성실에 따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의 성실, 건전한 조리 이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해석해 줍니다. 이 순서대로 하라는 게 해석 기준입니다. 왜인지 알겠죠? 목사 임신 순서다.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 자, 이제 의사표시 봅니다. 의사표시 좀 쉬었다 할까요?